Just enjoy and listen to, and have a fun of it. 안녕하세요. 저스트 헵 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좀 무게감 있는 주제들을 주로 다뤘었잖아요. 네, 맞아요. 조금 진지했죠. 그래서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아주 가볍고 신나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오,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탐험할 곳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세계, 바로 축구 전술의 세계입니다. 축구요. 그냥 봐도 재미있지만 이거 전술 알고 보면 와,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이 축구 전술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큰 흐름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축구를 평소에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그래서 저 팀이 저렇게 움직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고요. 네네. 혹시 축구를 잘 모르셨던 분이라도 와, 이런 치열한 두뇌 싸움이 있었네 하고 아마 푹 빠지게 되실 겁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요즘 축구를 딱 보면요. 선수들 움직임이 정말 복잡하고 팀 전체가 무슨 하나의 유기체처럼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죠. 그런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특히 축구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른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스타일이 대세였죠. 혹시 뻥축구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뻥축구요? 들어봤죠? 웃음? 약간 좀... 네. 네. 조금은 투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찰스 휴즈라는 분석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통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통계요? 네. 그래서 골을 넣을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아니죠. 네. 거기로 가장 빠르게 공을 보내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길게 그냥 공을 전방으로 뻥 때려 넣고 거기서 이제 공이 떨어지잖아요. 세컨드 볼이요? 그렇죠. 그 떨어진 공, 즉 세컨드 볼을 따내려고 아주 치열하게 싸워서 골 기회를 만드는 방식. 이걸 아주 강조했다고 해요. 이야, 그야말로 최단거리 공략이래요. 막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골문 앞으로. 네네. 확실히 실리적이긴 한데 경기가 좀 단조롭거나 예측 가능해질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효율성은 극대화했지만 뭐랄까 보는 재미나 전술적인 다양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었죠. 네. 그런데 이런 흐름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2년에 도입된 백패스 규정 변경이에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죠. 그거 기억나요. 맞아요. 예전에는 수비수가 자기 팀 골키퍼한테 패스를 하면 골키퍼가 손으로 그냥 잡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걸로 시간 끄는 팀들 진짜 엄청 많았죠. 막판에. 특히 그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비판이 엄청났다고 들었어요. 너무 지루하다고요. 맞아요. 거의 경기 막판 시간 보내기 공식처럼 쓰였으니까요. 그래서 국제축구연맹 피파에서 골키퍼가 자기 팀 선수가 발로, 이게 중요해요. 발로 패스한 공은 손으로 잡을 수 없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발로 준 것만? 네, 이게 정말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켰어요. 뭐냐면 골키퍼랑 수비수들이 이제 단순히 공을 그냥 걷어내는 수준을 넘어서 발로 공을 정교하게 다루는 기술, 소위 발밑 기술이라고 하죠. 네네. 이걸 필수로 연마해야만 했던 거죠. 와, 골키퍼가 거의 필드 플레이어처럼 발을 써야 하는 시대가 열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비 진영에서부터 차근차근 짧은 패스로 공격을 전개하는 거, 이걸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빌드업. 이 빌드업이라는 개념이 급부상하기 시작했고요. 또 골키퍼가 손으로 잡고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경기 템포 자체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정말 축구의 패러다임이 바뀐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백패스 규정이 바뀐 바로 그 해, 1992년에 잉글랜드에서는 또 하나의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92년이요? 네, 바로 프리미어리그, EPL이 출범한 거죠. 이게 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어요. 스카이 스포츠 같은 방송사랑 천문학적인 액수의 중계권 계약을 맺으면서 리그 전체에 막대한 자본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돈이 모이니까 당연히 실력 있는 외국인 선수들,
또 명감독들이 프리미어리그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겠군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19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당시에는 22개 팀 전체에 외국인 선수가 딱 11명뿐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적은 숫자죠.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영국 선수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리그가 외국인 선수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죠.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선수와 감독들이 막 유입되면서 영국 특유의 롱볼 위주 그 뻥축구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아하. 유럽 대륙의 섬세하고 기술적인 축구, 또 남미의 창의적인 플레이, 이런 다양한 스타일이 프리미어리그라는 용광로 안에서 서로 막 경쟁하고 융합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선수들의 역할에도 변화가 생겼겠네요. 예전에는 뭐든 그냥 두루두루 잘하는 만능 선수가 중요했다면 네, 이제는 확실한 자기만의 무기. 예를 들어 나는 수비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 나는 패스기를 귀신같이 본다. 내 드리블은 아무도 못 막는다. 뭐 이런 거요. 그렇죠. 스페셜리스트. 네, 이런 스페셜리스트의 가치가 또 높아지는 시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역할 분담이 더 명확해진 거죠. 자, 이렇게 축구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빨라지면서 팀들이 승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을 들이는 부분이 뭐냐? 바로 수비 조직력입니다. 수비군요. 네. 특히 현대 축구에서는 공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느냐. 이게 수비의 핵심 과제가 되었어요. 수비 방식을 크게 나누면 예전에 많이 쓰던 맨마킹, 즉 대인 방어가 있고 요즘 대세인 조널 마킹, 지역 방어가 있죠. 네. 맨마킹은 정말 말 그대로 상대 공격수 한 명을 딱 찍어서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거의 뭐 화장실까지 따라갈 기세로. 그렇죠. 아주 집요하게 개인 능력에 많이 의존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지역 방어는 선수 개개인이 특정 상대를 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할당된 책임 구역, 즉 존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아, 자기 구역. 예, 자기 구역으로 들어오는 상대 선수를 책임지고 막는 거죠. 현대 축구에서는 거의 모든 팀이 이 지역 방어를 기본 틀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협력해서 공간 전체를 효율적으로 막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잘 짜인 그물망처럼요. 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이때 정말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컴팩트네스. 우리말로 하면 촘촘함 혹은 간격 유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선수들 사이의 가로, 세로 간격을 최대한 좁게 유지해서요. 상대방이 패스를 찔러 넣거나 드리블로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를 주지 않는 거예요. 네네. 선수들이 마치 한 줄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비 라인을 형성하고 이 라인 전체가 공의 위치나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마치 하나처럼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공간을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면 상대 공격수들을 우리 골대에서 멀리 밀어낼 수 있고 또 그 옵사이드 트랩이라는 함정을 써서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수비 라인 뒤쪽 공간, 그 뒷공간이 너무 넓어져서 발빠른 공격수에게 한 번에 뚫리면 바로 골키퍼랑 1대1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커요. 반대로 수비 라인을 너무 낮게, 너무 내리면 뒷공간 걱정은 덜겠지만 상대 선수들이 우리 골대 근처까지 너무 쉽게 전진하게 되죠.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계속 공격을 시도할 기회를 그냥 내주게 되고요. 아, 그것도 문제네요. 네, 그래서 감독들이 경기 상황, 상대팀의 공격 스타일, 또 우리 팀 선수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수비 라인의 높낮이를 계속 조절하면서 수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정말 머리 아픈 일이죠. 와, 이렇게 팀들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수비 라인을 만들고 공간을 틀어막으려고 진짜 필사적인데 그럼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정말 창과 방패의 대결이네요. 바로 그 점이 현대 축구 전술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이 견고한 방패를 뚫기 위해 등장한 날카로운 창대, 바로 압박 전술과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공격 전술들이죠.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 라디오 방송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 각국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0초 퍼즈,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2부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영국 축구의 특징이었던 그 롱볼 스타일부터 시작해서요. 축구의 흐름을 바꾼 1992년 백패스 규정 변경,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출범의 영향, 또 현대 수비 전술의 기본이 되는 지역 방어, 촘촘함, 즉 컴팩트니스, 그리고 수비 라인 조절의 중요성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잘 조직된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한 현대 축구의 치열한 두뇌 싸움,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압박 전술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혁신적인 공격 전술의 세계로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축구 전술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압박, 영어로는 프레싱입니다. 압박이요? 네, 예전처럼 우리 진영에 딱 버티고 서서 상대가 공격해 오길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수비가 아니에요.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아주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달려들어서 공을 빼앗아 내려는 능동적인 시도, 이걸 말하는 거죠. 특히 개겐 프레싱이라는 용어, 이거 축구 좀 보신 분이라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독일어인데 역압박이라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 팀이 공격을 시도하다가 공을 딱 빼앗기는, 네, 그 순간. 망설일 틈도 없이 공을 잃은 바로 그 주점 지변의 선수들이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이 순식간에 상대를 확 에워싸서 다시 공소유권을 되찾아오는 아주 공격적인 압박 방식입니다. 맞아요. 리버풀을 이끌었던 위르겐 클럽 감독이 이 게겐프레싱의 상징적인 인물로 아주 유명하죠. 네, 게겐프레싱 외에도 압박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상대 골대와 가까운 아주 높은 지역에서부터 압박을 시작하는 전방 압박. 전방 압박. 네. 그리고 상대 선수가 패스를 받을 만한 위치를 미리 예측하고 그 길목을 차단하는 패스 경로 차단 압박. 또 공을 가진 선수 한 명에게 주변 선수 여러 명이 동시에 막 달려들어서 고립시키는 집단 압박 등등. 정말 경기 내내 숨막히는 압박 전쟁이 펼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강력하고 조직적인 압박을 90분 내내 유지하려면 선수들에게 진짜 엄청난 활동량과 지치지 않는 체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로 뛰어서 압박할지 미리 딱 약속된 플레이, 즉 팀 전체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전술 이해도가 받쳐져야만 가능하겠죠. 그렇죠. 괜히 어설프게 압박하려다가는 오히려 공간만 내주고 역습 맞기 딱 좋으니까요. 정확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요. 아리고 사키 감독이 이끌던 AC 밀란이 이런 혁신적인 압박 축구를 선보이면서 유럽 축구를 평정했는데 당시 선수들의 엄청난 훈련량과 전술 수행 능력은 거의 전설로 남아있죠. 아, AC 밀란이요? 네, 압박은 단순한 투지가 아니라 아주 고도로 조직화된 시스템인 겁니다. 자, 시기를 조금 더 현재로 돌려서요. 2010년대 중반 이후 현대 축구를 주도해온 두 개의 커다란 전술적 흐름을 꼽으라면 많은 전문가들이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으로 대표되는 포지셔널 플레이, 포지셔널 플레이.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위르겐 클롭 감독 스타일의 게겐 프레싱을 이야기합니다. 포지셔널 플레이는 경기장을 마치 바둑판처럼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선수들이 미리 약속된 특정 위치, 특히 그 하프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중앙과 측면 사이에 애매한 공간 있잖아요. 네, 그 공간 중요하죠. 거기를 효과적으로 점유하면서 짧고 정확한 패스를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려는 스타일이죠. 예전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에서 보여줬던 티키타카의 진화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반면에 게겐 프레싱 기반의 팀들은 공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느냐, 이거보다는 공을 뺏고 빼앗기는 그 공수 전환 상황에서의 속도, 그리고 그 순간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압박의 강도, 이걸 훨씬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직선적이고 역동적이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요즘 세계 최고 수준의 팀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스타일 중에 하나만 딱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섞어 쓰죠. 예를 들어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는 여전히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포지셔널 플레이를 펼치지만 공을 빼앗기는 순간에는 마치 클롭의 팀처럼 선수들이 즉각적으로 게겐 프레싱 모드로 전환해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 공을 되찾아옵니다. 네네. 마치 두 가지 엔진을 모두 장착한 자동차 같다고 할까요? 이걸 소위 하이브리드 전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철학을 섞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 네. 상대팀 입장에서는 이 팀이 차분하게 점유율을 높이면서 경기를 운영할지 아니면 갑자기 거센 압박으로 몰아붙일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상대의 분석을 무력화시키고 경기 중에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도전 과제를 던져줌으로써 실수를 유발하고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겁니다. 현대 축구는 이제 얼마나 더 유연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어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대표적인 전술 혁신 사례가 바로 Inverted Fullback, IFB입니다. 직역하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풀백인데 이게 정말 기벌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풀백이라고 하면 보통 축구 포메이션에서 양쪽 측면에 배치되는 수비수를 생각하잖아요. 네, 사이드백. 네. 그런데 우리 팀이 공격을 전개할 때 이 측면 수비수가 자기 자리인 측면 터치라인 근처가 아니라 마치 미드필더처럼 경기장 중앙 지역으로 스르륵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겁니다. 중앙으로요? 네. 처음 봤을 때는 저 선수 왜 저기 있지? 싶을 정도로 파격적이었죠. 풀백이 중앙 미드필더처럼 움직인다니 도대체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째는 중앙 지역에 순간적으로 우리 팀 선수 숫자가 1명, 때로는 양쪽 풀백이 다 들어오면 2명까지 늘어나는 효과, +1 또는 +2가 생깁니다. 아, 수적 우위. 네, 이렇게 되면 상대가 아무리 당하게 전방에서 압박을 걸어와도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되니까 패스를 통해 압박을 빠져나오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둘째는 중앙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돌릴 수 있게 되면서 원래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 같은 선수들이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거나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공격적인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 옵션이 다양해지는 거죠. 맨체스터 시티에서 중앙 수비수였던 존 스톤스 선수가 이 역할을 맡아서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카일 워커 선수도 잘 소화했죠. 맞아요. 그리고 토트넘의 페드로 포로 선수를 보면 딱 이해가 가실 거예요. 포로 선수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전방으로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에게 날카로운 수루 패스를 팍 찔러주는 장면, 정말 위협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패스 정말 좋죠. 이게 바로 인버티드 풀백 전술이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효과적인 전술 같은데요? 그런데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풀백이 자기 자리를 비우고 중앙으로 가버리면 원래 있던 측면 수비는 누가 하나요? 역습 맞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인버티드 풀백 전술의 가장 큰 위험 부담이에요. 풀백이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비워둔 측면 공간은 역습 시 상대에게 아주 좋은 공격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을 성공적으로 구사하려면 해당 풀백 선수에게 단순히 중앙에서 공을 잘 다루는 능력뿐만 아니라 원래 자기 자리인 측면 수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엄청난 활동량, 빠른 판단력, 그리고 팀 전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높은 축구 지능과 전술 이해도가 요구돼요. 와, 정말 많은 걸 요구하네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팀 전체의 유기적인 커버 플레이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정말 고도의 전술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풀백의 변신만큼이나 놀라운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골키퍼 역할의 진화입니다. 골키퍼요? 네, 일부에서 백패스 규정 변경 때 잠시 언급했지만 이제 현대 축구에서 골키퍼는 단순히 슈팅을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팀 공격을 시작하는 첫 번째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 상대팀이 앞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해 들어올 때 골키퍼가 발을 잘 쓰면 마치 필드 플레이어 한 면이 더 있는 것 같은 효과, +1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상대 압박 라인을 무력화시키면서요. 이걸 골키퍼 빌드업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에데르송, 이나 바이에른 뮌헨의 마누엘 노이어 같은 세계적인 골키퍼들을 보면 정말 웬만한 필드 플레이어 뺨치는 발기술과 패스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네, 정말 잘하죠. 단순히 골킥으로 공을 멀리 뻥 차는 게 아니라 상대 압박을 여유롭게 피해서 정확하게 우리 팀 미드필더나 심지어 전방 공격수에게까지 패스를 딱 연결해서 순식간에 공격 기회를 만듭니다. 와, 그래서 요즘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에서는 골키퍼 유망주들에게 선방 능력만큼이나 빌드업 능력, 즉 패스 훈련을 엄청나게 강조한다고 해요. 골키퍼의 발밑 능력이 팀 전체의 압박 대처 능력과 직결되는 거네요. 골키퍼가 불안하면 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골키퍼가 빌드업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대팀의 압박 전략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는 저 골키퍼는 압박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뒤로 물러서서 막을까? 아니면 그래도 일단 압박하고 볼까? 하고 고민하게 만들죠. 아, 그렇군요. 골키퍼 한 명의 능력이 팀 전술의 근간을 좌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선수들의 포지션 역할 변화나 빌드업 방식의 혁신 외에도 현대 축구는 정말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 파고들어서 단 1%의 우위라도 더 확보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영국의 사이클링 팀에서 유래한 마지널 게인, 즉 작은 이득 찾기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세트피스인 것 같아요. 코너킥이나 프리킥처럼 경기가 잠시 멈췄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상황 말이죠. 네. 예전에는 그냥 킥 좋은 선수가 대충 감으로 차고 나머지는 선수들 개인 능력이나 운에 맡기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약간은 좀. 네. 하지만 요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상대팀이 세트피스 수비 시 어떤 약점을 보이는지, 예를 들면 특정 지역 방어가 취약하다거나 특정 선수가 공중볼에 약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요. 우와, 데이터로요? 네. 그리고 그 약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는 정교한 세트피스 루틴을 수십 가지씩 준비해둡니다. 심지어 오직 세트피스 상황만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선수들에게 맞춤 전술을 훈련시키는 세트피스 전문 코치가 등장했을 정도예요. 아, 아스날이 니콜라스 조버라는 세트피스 코치를 영입한 뒤에 세트피스 득점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팀 성적이 수직 상승했던 게 정말 유명한 사례죠. 맞아요. 그 효과가 엄청났죠. 이게 단순히 코치 한 명의 능력이 아니라 아르테타 감독이 세트피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훈련 시간을 충분히 배분해주고 선수들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는 문화, 즉 팀 전체의 지원과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스날의 성공 이후에 경쟁팀인 토트넘도 부랴부랴 세트피스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이제 세트피스 전담 코치는 상위권 팀들의 거의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필수가 됐군요. 네. 더 이상 세트피스는 보너스가 아니라 승패를 가릴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이 된 거죠. 세트피스뿐만이 아니라 경기 중에 정말 흔하게 나오는 스로인, 즉 손으로 공을 던져주는 상황까지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면서요? 스로인도요? 네. 최근 통계를 보니 경기당 스로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예전보다 평균 2분 30초나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와, 2분 30초나요? 네. 전체 경기 시간의 무려 12% 이상을 차지할 정도라고 하니 정말 놀랍네요.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선수들은 그냥 공만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잠시 숨을 고르면서 체력을 안배하기도 하고 감독의 지시를 전달받거나 동료들과 다음 플레이를 약속하기도 하죠. 또는 상대 수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빠르게 던져서 기습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아주 멀리까지 공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 소위 인간 투석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롱스로잉 전문 코치까지 등장했다고 하니 롱스로잉 코치까지요? 와. 네, 정말 축구의 모든 순간이 전술 싸움의 장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디테일의 전쟁이죠. 와, 오늘 축구 전술의 변화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훑어봤는데 정말 끊임없이 진화하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단순한 공놀이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과거의 비교적 단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안정적인 볼 소유를 중시하는 점유율 축구와 강력한 압박 및 빠른 공수 전환을 강조하는 축구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티드 풀백처럼 기존의 포지션 경계를 허무는 유연한 역할 수행이 신유해졌고 골키퍼는 이제 수비뿐 아니라 공격의 시발점 역할까지 해야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세트피스나 스로인 같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마지널 게인, 즉 디테일과 전문화가 현대 축구의 핵심 트렌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축구 선수들에게는 단순히 한 가지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포지션과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 영어로 버서틸리티라고 하죠. 네, 다재다능함. 그리고 감독의 복잡한 전술 지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경기장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높은 축구 지능, 즉 택티컬 인텔리전스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AI나 빅데이터 기술이 더 발전하면
미래의 축구 전술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와,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그러게요. 어쩌면 선수 개개인의 실시간 생체 데이터나 심리 상태까지 분석해서 경기 중에 감독이 아니라 AI가 최적의 맞춤 전술을 실시간으로 지시하는